뉴욕 증시가 산타 랠리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온라인 구매가 급증해 미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지수는 0.75% 상승한 16,479.88에 마감하며 올 들어 50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0.4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28% 상승 마감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인 박싱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주에 38만 건에서 4만 2천 건 줄어든 33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예상치는 34만 9천 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말 연휴라는 시기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치가 큰 폭의 변동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은 4,250건 증가한 34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결정됐지만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투자운용사 인베스코가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테이퍼링이 막상 결정된 뒤 시장은 되레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면서 투자자들이 동요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한 뒤 2달 동안 MSCI 신흥시장 지수가 16% 폭락하는 등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썰물 빠지듯 빠진 것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입니다. 연준은 18일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정부와 지지자들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공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퇴직연금을 일본이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와 집권 자유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운용자산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연금을 투기적 투자, 특히 주식시장에 투입하도록 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을 성장의 궤도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공적연금의 투자와 구조를 개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간밤 뉴욕 증시의 표정 어땠을까요? 역시나 산타 랠리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장전에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킨 것이 호재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가 50번째로 신기록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국내 증시는 연초 지수를 지켜내는데도 버거워하는 움직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올 한 해 가장 많이 들으셨던 게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목요일장에서도 결국 코스피가 2천을 다시 내주면서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중국 증시와 최근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중국 증시가 1% 넘게 하락했던 점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고 엔저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국내 증시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해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말 산타 랠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1월 효과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고요. 글로벌 이슈도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엔달러 환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05엔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에도 엔저가 지속될 것이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로 오늘 첫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엔저에 대한 문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먼저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또다시 산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50번째 신기록 경신하는 날이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S&P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보여줬고요. 유럽 증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 연휴로 휴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의 흐름이 안정적인 내용들로 현재 채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재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오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75%가 올랐습니다. 16,47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0.28%가 올랐습니다. 4,167포인트. S&P 500 지수는 0.47%가 오른 1,8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영업 거래일수로 보면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요. 다우는 25%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은 올해 37.6%나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켓 PER이 현재 14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28.5%의 상승률을 현재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주간 고용지표 발표가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33만 8천 건,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 계절적인 수요 이런 요인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계가 일부는 이제 정확히 집계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편차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는 34만 5천 건 정도가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적은 수출이 나와서 적은 수치로 발표가 돼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전주 수치는 38만 건보다는 4만 2천 건이 줄어든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유가는 99.55달러로 0.3% 강보합세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온스당 1212달러 30센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뉴욕 국채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전장에 3%를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마감가는 2.99%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3%에 올라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3% 올라선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속도감이 완만하다는 점에 조금 안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시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달러 환율은 현재 104.7엔 뉴욕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거의 이제 105엔대 수준으로 현재 들어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다음 날 이제 휴장을 거의 하는데요. 영국과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휴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는 16,174엔,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55%에 달했고요. 토픽스는 49% 올해 상승률을 구가를 했습니다. 엔화가 올해 20% 이상 절하 추세를 가져가면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현재까지는 2007년 이후로 가져가고 있고요.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1.58%로 올해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8.6%로 부진한 성적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연말이 1997이었고 어제 마감가는 1999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현재 변동이 없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앞서 니케이 지수가 올해 들어서 연간 기준으로 한 55% 정도 올랐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는 1등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었다고 합니다. 네, 엔저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엔저가 또 톡톡한 영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BOJ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일부 위원들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엔저를 부추기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이러한 엔저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125엔까지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125엔까지 네.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네. 나는데요. 뭐 일부 식견이긴 하지만 네. 저희로서는 바라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준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양적 완화 프로그램 이 부분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를 하게 되고, 일본 BOJ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2% 달성까지는 현재 담대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더 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달러와 강세, 엔화는 약세 기조로 현재 많은 사람들, 특히 외환 전문가들이 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화가 올해 105엔대까지 현재 올라가는 수준에서 니케이 지수가 2007년 이후에 현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엔저가 니케이 지수를 올리고 엔화의 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니케이 지수의 상승과 그 다음에 엔화 숏 포지션에서 투기적인 이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는 어제 이제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104.82엔까지 올라섰습니다. 104.84엔까지도 이제 터치가 됐었는데요. 크레딧 아그리콜은 내년 말에 엔달러 환율이 115엔대까지도 현재 절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외환 전략가인 티모시 리델이 내년에 엔달러 밴드를 103에서 125엔으로 잡았습니다. 이 밴드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정도 수준까지는 현재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맥쿼리에서는 외환시장 수석 전략가인데요. 니즘 이드리스라는 이 전략가가 제시한 내년 엔달러 환율은 110엔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5엔대가 거의 이제 오늘 내일 잘하면 이제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유로화와 엔화, 그 다음에 달러와의 움직임을 보면 유로화는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그나마 좀 강세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6 유로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엔달러 환율은 엔화가 약세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BOJ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나서겠다. 이런 구로다 총재의 입김들이 엔화 약세기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의 이 엔화의 약세 기조는 내년까지도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BOJ 회의록 공개됐다라는 얘기를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부 위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 목표치 2% 달성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양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엔저를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로다 총재도 지지난달이었나요? 네. 2년 내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2년 내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 지난 10월에는 0.9%였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현재
CPI가 올라온 것도 매우 고무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12월 BOJ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부 정책위원은 이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 2% 달성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소수 의견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구로다 총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돈을 풀어서라도 엔저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 BOJ의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 식견은 구로다 총재가 2% 인플레이션 이 타겟팅,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담대한 양적 완화 기조를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종종 현재 눈에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아베 총리가 어제 이제 당선 1주년을 맞이를 해서 기자회견도 좀 있었는데요. 인플레 유발과 관련한 BOJ의 정책을 뒤에서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125엔대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짐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약세 기류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내부 상황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엔화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 엔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봤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전망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내다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어제 목요일장 국내 증시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하루 만에 다시 2,0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증시 최근 연동되고 있는데 1% 이상 내렸던 것이 부담이 됐었고 무엇보다 엔저에 대한 부담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배당락 관련한 부담까지 있는 날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어저께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2008포인트 거의 201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소규모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 좀 하락으로 네. 전환됐죠. 그래서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일단 배당락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그리고 단기 랠리가 어쨌든 뭐 한 지난주 후반서부터 정도 점진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어쨌든 네. 단기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지 않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엔저 거의 105엔대 근방으로 네. 육박을 하면서 마감했던 부분들이 약간 수급의 불확실성을 같이 해서 조금 시장에 부담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9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가격 추징이 1차로 나왔고 어저께 뚜렷한 업종군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조금 최근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오르고 제가 좀 올랐던 종목이 좀 빠지는 순환매 장세 연출을 하면서 하루가 마감되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웠던 어제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국 한 0.8% 정도 올라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한 주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내년이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일단 한 주간의 흐름을 좀 보신다면은 네. 일단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견조한 선진국 증시가 모습을 띄워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우호적으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 그러니까 강하게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감이 월요일부터 좀 불거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연출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은 분출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배당락이 발생을 할 텐데, 작년 배당, 그러니까 올 초 배당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작년 말 배당으로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한 1985포인트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985포인트 이하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배당락으로 인한 하락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1985포인트 이상으로 회복되고 안착이 된다라면은 시장이 의외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도 좋은 모습을 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어찌됐든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되,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죠.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부분들, 483포인트에서 지금 488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아직은 바닥이 확인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1차 나온 것이고, 지금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지지 라인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올해의 마지막 주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하루만 개장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이번 주까지의 흐름 나쁘지만은 않다 말씀해 주십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리 부정적인 편만은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내년 1월의 시작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이번엔 종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 그리고 나빴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9차트로는, 네. CJ제일제당, 한국전력, GS홈쇼핑, 고려반도체, 롯데쇼핑이, 그나마도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배드 차트로는 벽상건설, 현대증권, 대웅제약, 아이마켓코리아, 서울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9차트 종목부터 조금 더 자세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CJ제일제당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번 주 9차트, 배드 차트 찾기가 좀 쉽진 않았었어요. 네. 왜냐면 시장 자체가 나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뚜렷하게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 CJ제일제당을 보신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최근에 약간의 그 기간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워낙 강세라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상승률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상향했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군 중에서 조금은 후발주자 성격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홈쇼핑이 이번 주에 나름대로 좀 강한 모습을 띄었었는데, TV에서, 집에서 시청하면서 그 홈쇼핑을 이용하는 계층도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이쪽보다도 모바일 쇼핑 관련해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내년에는 2배 이상, 성장세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집에서만 홈쇼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깥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객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 좀 발생했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쇼핑이 오늘,
제일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4분기 때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됨에 따라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는 고객이 늘어날 때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가 제품은 오히려 온라인보다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살려고 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차트로 좀 뽑아봤고요. 배드 차트로는 벽산건설이 단연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M&A 이슈 관련, 그쵸, M&A 테마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90% 이상이 한국인이더라. 그 자금 갖고 있는 대주주가. 과연 이게 외국계가 맞느냐. 거기다가 그저께인가요? M&A 자금을 납입을 하지 않았죠. 500억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 국민을 사기로 한 주가 조작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금융 당국이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하한가로 연일 마감했다는 부분들 좀 좋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마켓 코리아가 어저께 약간 이유 없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그리고 인터파가 좀 빠졌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이 그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결국엔 경쟁 기업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어저께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M&A 이슈로 이번 주에 주가가 급등락을 상당히 심하게 했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주가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부분들. 주가가 한쪽 추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락했다는 부분들이 좋지 못하게 작용을 해서 현대증권은 좀 배드 차트로 뽑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미인주 관심 종목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9차트 종목 중에 베스트는 어떤 걸까요? 제가 롯데쇼핑을 뽑아봤는데, 네. 일단 소비심리 지수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 이번 주에도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성장세, 거기다가, 최근에는 백화점뿐이 아니라 아울렛 매장마저도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차트상으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추세 전환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0만 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 43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48만 3천 원. 이 자리가 21선 자리인데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 베스트로 오늘 롯데쇼핑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빠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종목군이고, 한때 2차 전지에 대한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바로 삼성 SDI를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삼성 SDI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향후의 성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성장성을 배제한 채 주식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근심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주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20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현재 16만 원까지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고가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0.6%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지금 고가 대비 한번 보시면 10월 달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바로 20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한 24% 정도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향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과연 그러면 삼성 SDI가 이렇게까지 오를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기업은 어딜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딥니까?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입니다. 그냥 테슬라도 과연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테슬라 똑같이 10월 달에 194달러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다음부터 또 빠졌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테슬라와 그리고 삼성 SDI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테슬라의 화재가 꾸준히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 자체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테슬라는 반등을 시도했던 게 테슬라는 삼성 SDI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파나소닉과 계약을 하면서 다른 흐름을 조금 더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삼성 SDI로 돌아와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 타이밍에는 반등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바로 테슬라와의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상단에 있던 여기에 20만 원 선이 첫 번째 저항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16만 원에 17만 원 밴드 자체가 지금은 2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삼성 SDI는 그럼 어디에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현재 같은 경우는 BMW i3 그리고 BMW i8에 어느 정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단일적으로 BMW에만 지금 자동차용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딱 그 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만큼 삼성 SDI가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단조로운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 바로 삼성 SDI와 파나소닉 간의 상대 주가 추이를 비교해 놓은 비교 도표입니다. 삼성 SDI가 하단에 파란색이고요. 올라가다가 지금은 크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 지금 상단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전기차에 대한 수혜는 바로 파나소닉만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기차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테슬라와 파나소닉, 그러면 삼성 SDI라든지 BMW는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밀려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과연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이런 독점 그리고 이런 리더 자체가 꾸준히 이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삼성 SDI가 조금만 더 분발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역전의 기회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테슬라가 있는 위치는 바로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IT 기업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IT라는 접목 기술을 하에 지금 자동차 기술이 융합된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전기차라는 이런 이슈를 얹고 기술을 얹는다면 충분히
BMW가 훨씬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도 다시 한 번 더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신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적인 매출처 자체만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삼성 SDI가 다시 한번 파나소닉에 대한 반등의 여지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만큼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겠고요. 아, 그래도 지금까지 차를 만들던 기업이 훨씬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완성차 업체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와 전망을 나타내는 표인데, 지금 IT, 그리고 자동차, ESS,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뜻하는 거겠죠. 규모 자체는 IT,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고성장 기조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성숙기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성장기 형태를 띠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라이징 스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동차 전지, 그리고 바로 ESS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삼성의 CDI도 여기에 발맞춰서 자동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ESS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꾸준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삼성 SDI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크게 볼게요. 그림을 한번 크게 보시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단권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어느 정도는 왔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하단선을 한번 더 보면 변곡점 위치가 있는데 16만원이 무너지면 하단에 있는 지금 15만 5천원까지 좀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심하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간 파동에 대해서 되돌림 파동이 아무리 나타나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나 아니면 하단에 15만 5천원까지는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한 번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은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은 상당히 많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삼성 SDI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가 가장 큰 수익률을 좀 거두면서도 마지막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항상 수익률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출구 전략을 시행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출구 전략의 파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내년 글로벌 경제 상황 어떨지 알아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미국은 내년의 경제 상황 장밋빛이고 유럽은 회색빛이고 중국은 기대 반 우려 반 반반 정도가 아닐까라는 보도였는데요. 시장은 이제 미국 테이퍼링이 진행되게 되면 일단 유동성이 줄어들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 불안 요소가 있고 또 시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불확실성은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가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방향이 잡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미국은 살아났다라고 판단한다면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한 몇 개가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이 프랑스가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프랑스가 경기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유로존에서 독일만이 선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내년도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일단 주요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일각에서는 이 개혁이 어떤 뭐 강력한 개혁이기보다는 성장을 수반한 개혁, 약간 쉬운 개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제가 볼 때도 중국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겨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 정부의 어떤 부채에 대한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사실은 그 소비세를 증세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은 소비세 증세되기 전에 미리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소비 증세가 일본의 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이 엔저로 수출 기업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재료라든가 원유 수입에 있어서,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수입 물가가 장난이 아닌 상태입니다. 결국 수출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지난해보다도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좋아 보이는 것만 내세워서 안 좋아 보이는 걸 자꾸 숨기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잘못하면 일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글로벌장은 내년도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버블을 형성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축소가 되지만 유동성을 줄이는 것뿐이지 그동안 들어간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들어간 유동성을 회수한다든가 금리 인상 시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만큼은 주가가 상당폭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로존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은 일단 살아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유로존에서는 프랑스의 경기 회복이 관건이 되겠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일본이 문제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일본이 내년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엔저가 이제 105엔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뭐 최대 125엔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엔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엔저는 지금 일본에서 세 개의 화살을 쏘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엔저를 이용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좋게 하고,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벌어들인 돈 가지고 임금을 인상해서 소비를 늘리겠다. 이게 이제 일본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엔저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수입 물가가 수출보다도 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엔저를 가져가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지만 엔저가 가면 더 되면 될수록 수입 물가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에너지 수입을 줄여야 되는데,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은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저는 오히려 일본한테는 독이다. 엔저가 더 가면 갈수록 수출 기업한테 좋지만 수출 기업이 그 좋은 것도 사실은 어떤 원재료나 이런 데에서 밑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엔저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125엔까지 가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저가 당분간 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엔저가 진행될수록 경상수지는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엔저를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이어갑니다. Round 2. Ready, go!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축소에 착수한 가운데 월가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변경 방안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일단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의 투자는 줄여라, 익스포저를 줄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맞겠죠. 채권 투자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채권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채권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사실이고요. 일각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동안 주가가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큰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사실 위험 자산도 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위험 자산만큼 한번 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조정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 전에 먼저 한번 큰 버블을 한번 형성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채권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맞는 것 같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아직 아닌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월가에서 제기한 것처럼 위험 요소가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중간 선거가 있는 거 빼놓고는 지난 셧다운 문제 해결된 것처럼 정부적 상하 문제도 아마 손쉽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성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 채권 투자를 줄여라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변경 방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는 괜찮지 않을까? 한번 버블 후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다. 증시는 한번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할게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 진 10조 원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4분기 실적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예상치도 좀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 통상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4분기도 어닝 쇼크가 아닐까라는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네. 죄송합니다. 웃어서. 네. 삼성전자 실적이 10조가 안 되더라도 정말 꾸준한 성장세를 그렇죠. 가져왔어. 엄청난 이익입니다. 근데 왜 기대치 이하를 얘기하면서 삼성전자를 자꾸 깎아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원달러의 어떤 강세로 절상으로 인해서 약간 그 수입이 약간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뭐 10조 이하가 되든 10조 이상이 되든 의미는 없다. 물론 10조 이상이 돼서 추세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조라는 숫자를 영업이익을 매 분기마다 끌고 간다는 것을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전 세계적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관에서 내는 리포트는 다 틀립니다. 외국계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 외국계에서는 컨센서스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0조대를 예측한 건 외국계였다라고 본다면 외국계의 어떤 컨센서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삼성전자가 사실은 우리나라 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약간 밀려야만이 다른 종목에서도 기회가 온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2008년도 후반부터 5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5년간. 이제 쉴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5년 동안 오르면서 다른 종목들은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느끼실 겁니다. 거의 쓰레기가 다 됐죠.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회복하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낮춰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퍼가 6.5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달려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헤드앤숄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38만 원대가 한 무너지게 되면 100만 원 초입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일단 삼성전자 약간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50번째 이어가는 동안 국내 증시 상대적인 소외감도 만만치가 않았었죠. 오늘은 또 배당락일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변동성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거래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